나는 갤러리의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아니, 잠들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내 안의 모든 감각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처럼 세상의 첫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잿빛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유령처럼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내가 머물렀던 흔적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찾지 못할 곳,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에 나만의 거점을 마련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냥을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나를 가장 우아하게 경멸했던 여자, 나의 시어머니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지탱하는 고고함과 품격이라는 허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를 해킹했다.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알아낸 허술한 보안 습관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주최하는 VVIP 비공개 경매 목록과 초대객 리스트를 빼냈다. 경매가 열리는 날 밤, 나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갤러리 근처에 잠복했다.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대한민국 상위 1%의 인간들이 그들의 허영심을 과시하며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기다렸다. 경매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나는 준비해둔 것을 실행에 옮겼다. 해킹한 비서의 계정으로 경매에 참석한 모든 VVIP와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S갤러리 VVIP 경매 출품작, 위작 의혹 긴급 제보.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내가 며칠 밤을 새워 찾아낸 경매 최고가 작품의 위작 증거 자료들을 담았다. 진품이라면 있어야 할 작가의 미세한 서명 습관이 없다는 점, 사용된 물감이 작가의 활동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법의학적 분석. 보고서 물론 내가 전문가를 고용해 익명으로 의뢰한 것이었다까지. 순식간에 경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고 수군거림은 삽시간의 고성과 의심으로 번졌다. 수십억을 호가하던 그림은 순식간에 값싼 모조품으로 전락했다. 그녀의 품격은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뉴스 속보에는 당황한 얼굴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보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음 타겟은 강지훈이었다. 그에게는 단순한 몰락이 아닌 희망 고문이 필요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되찾고 싶은 꿈이 남아 있었다. 바로 넥스트코어의 기술. 나는 박민준의 서재에서 훔친 기술 탈취 보고서를 들고 업계에서 가장 탐욕스럽지만 유능하기로 소문난 특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익명으로 그에게 성공 보수를 약속하며 나의 요구는 하나였다. 이 기술의 원소유주가 모든 권리를 되찾게 해주세요. 단 박민준과 M전자는 철저히 파멸시켜야 합니다. 변호사는 돈 냄새를 맡고 즉시 움직였다. 며칠 뒤 강지훈에게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다. 당신의 기술을 되찾아줄 조력자입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M전자의 특허 보유 과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M전자의 약점들이었다. 꺼져가던 그의 복수심에 새로운 기름이 부어졌다. 그는 이 조력자가 자신을 나락에서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가 변호사와 접촉하고 M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다시 눈을 빛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박민준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록 가장 달콤한 꿈을 꾸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마지막으로 박민주.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에게는 사회적 파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영혼을 조각내야 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남자였다. 나는 그 울타리를 안에서부터 좀먹기로 했다. 나는 그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그가 의심하지 않을 그의 첫사랑 이름과 기념일을 조합한 비밀번호. 그곳에는 나와의 결혼 생활 사진들 뿐만 아니라 그가 몰래 간직해온 다른 여자들의 흔적이 있었다. 나와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나는 그중 가장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연녀의 SNS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강지훈의 번호로 위장한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박민준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군요. 당연히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박민준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강지훈이 그녀에게 접근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와 나의 영상입니다. 이걸로 그를 협박해서 이혼할 생각입니다. 첨부된 것은 물론 별장에서 찍은 나와 강지훈의 영상이었다. 영상을 본 내연녀는 완전히 내 소나기에 들어왔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이용해 박민준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박민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곳에서 칼이 날아들도록 설계했다. 그녀는 이제 나의 꼭두각시이자 박민준의 완벽한 가정을 파괴할 내부의 폭탄이 되었다. 세계의 전장에 나는 각기 다른 종류의 지뢰를 심었다. 시어머니의 명예, 강지훈의 희망, 박민준의 안정감. 이제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뇌관을 밟는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몰락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모든 관계와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진정한 지옥도의 시작이 될 터였다. 첫 번째 비명은 시어머니의 우아한 제국에서 터져나왔다. 위작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그녀의 갤러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문학의 큰손이라는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사기꾼이라는 낙인으로 뒤바뀌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의 정신을 올가맬 다음 거미줄을 쳤다. 나는 그녀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다른 갤러리 관장에게 위작의 증거와 함께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모든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S갤러리의 함정. 그들이 먼저 위작을 유포하고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평생을 서로 의심하고 경쟁해온 그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였다. 라이벌 갤러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S갤러리가 업계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시어머니가 과거에 거래했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으며 고립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아들인 박민준에게 울부짖었다.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니? 그녀의 의심은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아들과 아들의 사업에 방해물이 될 자신을 쳐내려는 며느리 바로 나를. 물론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은 희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M전자에 대한 소송은 착착 진행되었다. M전자는 위작 스캔들과 CEO 리스크로 이미 휘청이고 있었기에 강지훈의 공격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술로 재기할 수 있다는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가 가장 행복에 겨워 있을 때 두 번째 거미줄을 던졌다. 강지훈에게 접근했던 특허 변호사는 사실 M전자의 법률 고문과 대학 동기이자 오랜 라이벌 관계였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고용한 것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거액의 돈을 추가로 보내며 새로운 미끼를 던졌다. 강지훈과 M전자 양쪽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정보. 변호사의 눈빛이 탐욕으로 빛났다. 그는 강지훈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M전자 측에 은밀하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소송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주겠다. 단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M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물었다. 이제 변호사는 강지훈과 M전자 양쪽을 쥐고 흔드는 박쥐가 되었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등을 노리는 칼날이 바로 자신을 돕던 조력자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나는 그가 꿈의 정상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를 배신한 변호사의 녹취 파일과 거래 내역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희망이 클수록 배신감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테니까. 가장 흥미로운 무대는 박민준의 완벽한 가정이었다. 내연녀는 내가 보낸 영상에 완전히 겁을 먹고 강지훈이 자신을 이용해 박민준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박민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나 버리지 않을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녀는 박민준에게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했고 그의 아내인 내가 사라진 지금이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했다. 박민준은 회사와 어머니 문제로 이미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내연녀의 집착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는 짜증을 냈고 그녀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울며 매달렸다.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물론 거짓말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아이만이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고 속삭였다. 박민준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사라지고 회사는 망하게 생겼고 어머니는 사기꾼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숨겨둔 여자에게서 아이까지 생겼다. 그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이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만 되는 늙은이로,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악마로, 내연녀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시작에 사라진 아내 바로 내가 있다고 확신했다. 나에 대한 증오와 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세 사람은 각자의 지옥에 갇혔다.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피해망상에, 강지훈은 곧 손에 잡힐 듯한 희망에 대한 맹신에, 박민준은 사방을 둘러싼 배신자들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에 떠오르는 그들의 기사와 SNS를 보며 거미줄의 중앙에 앉아 있었다. 이제 거미줄을 흔들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수확할 시간이었다. 파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내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시어머니의 갤러리 앞이었다. 위작 스캔들과 세무조사로 폐허가 된 그곳. 기자들이 며칠째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나타났다. 박민준이 사준 옷이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내 시야를 하얗게 만들었다. 윙윙거리는 셔터 솜과 기자들의 아우성이 파도처럼 덮쳐왔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굳게 닫힌 갤러리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등장은 신호탄이었다. 예상대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박민준이었다.
엉망인 몰골로 차에서 내린 그는 인파를 짐승처럼 헤치고 내 앞에 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내 텅 빈 눈과 마주치자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다.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 악력에서 그의 모든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다. 기자들의 아우성을 뒤로하고 그는 나를 갤러리 옆에 좁은 비상계단으로 끌고 들어갔다. 강지훈과 내가 처음으로 서로를 탐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 완전한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다. 그는 나를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뜨겁고 역한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의 눈은 내게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모든 지옥이 너의 짓이냐고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내 침묵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옷이 찢겨져 나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의 목을 팔로 감았다. 그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렸다. 나는 그의 귓가에 입모양만으로 아주 천천히 한 단어를 속삭였다. 그의 친구 강지훈의 이름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내 안에서 움직임을 멈춘 채 얼어붙은 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죄와 치부를 꿰뚫어 보는 악마였다. 그는 내게서 급하게 몸을 떼어내고 구역질을 하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에게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농락당한 가련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쿵. 비상계단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 역시 내 등장을 전해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옷이 찢어진 채 벽에 기대선 나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박민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다시 한번 짐승처럼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주먹이 오가고 둔탁한 신음이 어둠을 채웠다. 그러나 이번 싸움은 이전과 달랐다. 서로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집착과 의심이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때리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향해 불타는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고. 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거냐고. 나는 찢어진 옷을 여미며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들의 싸움을 뒤로하고 열린 문틈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그러나 가장 당당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다. 내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에 들린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들어 보였을 뿐이다. 그 안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 그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내가 들어 올린 작은 USB를 향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하나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암시. 그것만으로도 현장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팽팽해졌다. 비상계단 안에서는 여전히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몸부림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가 던진 미끼의 신선도를 증명하는 배경음악 같았다. 나는 가장 많은 카메라를 보유한 메이저 방송사의 기자,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고
야심이 넘쳐 보이는 젊은 여기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단 한 걸음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나는 그녀의 눈앞에 USB를 내밀었다. 어떠한 조건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눈빛으로 건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그녀의 손이 망설임 끝에 떨리는 손길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게임은 끝났다고. 나는 돌아서서 기자들의 벽을 뚫고 걸어 나왔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내가 아닌 그들의 손에 들어온 진실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약해둔 차에 올라탔고 차는 미끄러지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룸미러를 통해 아수라장이 된 갤러리 앞 풍경이 멀어졌다. 그날 저녁 구시 뉴스 헤드라인은 당연히 나의 차지였다. 단독 입수 M전자 스캔들의 전말, 핵심 인물 심경 고백. 내가 건넨 USB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화면에는 낡은 모텔 방을 배경으로 내가 담담하게 앉아 있었다.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해 퀭한 얼굴이었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대사는 없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겼다. 나의 자필로 모든 사건의 전말이 간결하고 담백하게 적혀 있었다. 첫 장에는 박민준, 10년 전 강지훈의 기술을 훔치다라는 문장과 함께 내가 확보했던 기술 탈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클로즈업 되었다. 다음 장에는 시어머니 후 갤러리를 통해 수십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박민준의 성공을 돕다라는 문구와 비밀 장부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 화면 가득 강지훈과 내가 뒤엉켜 있던 별장의 영상이 소리 없이 몇 초간 재생되었다. 그 위로 자막이 겹쳐졌다. 강지훈,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다. 다음 장에는 비상계단에서 박민준에게 겁탈당하기 직전의 상황과 그 직후. 두 남자가 싸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박민준 모든 사실을 알고 나를 폭행하다. 나는 철저하게 나를 피해자로만 그리지 않았다. 다음 장에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 두 남자의 복수와 욕망의 도구였고 동시에 공범이었습니다. 나는 강지훈과의 관계가 강압이 아닌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며 나 역시 이 진흙탕의 일부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나는 동정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사실을 가장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세상에 까발렸을 뿐이다. 마지막 장.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저 또한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침묵에 휩싸였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모든 언론이 나의 증언을 받아쓰기 시작했고 인터넷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여론은 세 남녀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그 비난의 양상은 미묘하게 달랐다.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강지훈은 복수심에 눈이 먼 괴물로, 그리고 나는 비운의 복수녀. 혹은 모든 것을 망가뜨린 판무파탈로 불렸다. 사람들은 나를 욕하면서도 나의 이야기에 기묘한 흥미와 연민을 느꼈다. 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 자신도 함께 불태워 버린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모든 진실은 영상 속에 있다고만 반복했다. 검찰청 복도에서 나는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는 박민준과 강지훈을 마주쳤다. 박민준은 나를 완전히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나를 보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어쩌면 희미한 패배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제 서로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는 태풍에 휩쓸려 똑같이 모든 것을 잃은 난파선의 선원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구속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아한 제국은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간통, 명예훼손, 증거인멸, 교사. 내가 받을 처벌은 중요하지 않았다. 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한때는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뜨거운 몸을 섞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멸하며 차갑게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내가 완성한 완벽한 파멸의 그림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박민준도 강지훈도 아니었다. 모든 비밀의 키를 쥔 나 서연이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재판은 지리멸렬했다. 법정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편도 친구도 연인도 아니었다. 그저 사건 번호로 불리는 피고인 1, 2, 3일 뿐. 박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고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다.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정 없는 얼굴로 검사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답했다.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강지훈은 불구속이었다. 기술 탈취의 명백한 피해자였고 M전자의 비리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다. 나는 집행유예가 유력했기에 역시 구속되지 않았다. 우리는 법정이라는 섬 안에서는 죄인이었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재판까지는 자유로운 유령이었다. 나는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나를 단절시킨 하얀 상자 같은 공간. 그날은 비가 내렸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줄기를 멍하니 보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 음식도 택배도 시킨 적이 없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나는 아주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나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있었다. 결국 내가 먼저 항복했다. 체념하듯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강지훈이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채였다. 값비싼 코트는 물을 먹어 축 늘어졌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의 분노나 패배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자리에 남은 텅 빈 잿더미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는 것도 갈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이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나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라는 무언의 허락.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젖은 구두가 마른 복도에 질척한 발자국을 남겼다. 나는 문을 닫았다. 우리는 다시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공간에 갇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라고는 침대와 작은 책상뿐인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나의 공간을. 그는 마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수건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저 그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무감각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저항할 틈도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다. 나는 내려다보았고 그는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무표정한 내 얼굴이 비쳤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비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내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까슬한 수염의 감촉과 그의 차가운 피부가 느껴졌다.
그는 내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파멸의 끝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파멸자를 향한 처절한 귀의였다. 나는 그의 머리 위로 다른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손길에 그의 어깨가 더욱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서로의 파멸을 위로하고 있었다.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오직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지옥의 언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른 손으로 내 뺨을 감쌌다. 그의 차가운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모텔 방에서의 폭력적인 입맞춤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부서질 듯 연약한 접촉이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맞추려는 듯한 서투르고 절박한 키스. 나는 그의 키스를 거부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그의 차가운 몸이 나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젖은 코트의 냉기가 옷을 뚫고 전해져 왔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이 아닌 서로의 냉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를 침대로 이끌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욕망도 조급함도 없었다. 그는 내 옷의 단추를 하나씩 아주 느리게 풀었다. 마치 처음으로 소중한 것을 다루는 사람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몸을 섞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 서로의 상처를 혀로 할아주는 두 마리 상처 입은 짐승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서로의 몸에 새겨진 파멸의 흔적들을 손가락으로 더듬고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정사가 아닌 하나의 장래의식이었다.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위한 우리 둘만의 진원고.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귓가에 아주 희미하게 속삭였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끝에 끝에 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던 내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자 마지막 저주가 될 운명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찾아왔다. 언제나처럼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저 문 밖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나는 언제나 열어주었다. 그것은 용서도 환대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내게 유일하게 남은 감각을 채워줄 존재를 받아들이는 행위에 가까웠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면 늘 그랬듯 말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는 외투를 벗고 익숙하게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재판과 세상사에 시달리며 묻혀온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만의 의식 같았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의 무심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욕실 문이 열리고 물기에 젖은 그가 나왔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후회, 갈망,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싶다는 절박함.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저 내게 다가오는 그의 그림자를 느낄 뿐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스프링이 희미하게 삐걱이는 소리. 그는 내게 손을 뻗으려다 몇 번을 망설였다. 마치 신성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만지기 전처럼. 그의 그런 조심스러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차가운 우월감을 느끼게 했다.
결국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재판 준비로 지쳐 까칠해진 그의 손바닥. 나는 그 감촉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그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절박함은 언제나 입맞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내 입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조각이라도 훔치려는 듯이 다가왔다. 그의 입술은 내 눈꺼풀 위를 관자놀이를 귓가를 순례자처럼 헤맸다. 그의 숨결에 담긴 애처로운 열기가 간지러웠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방관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려 했고 나는 그 사랑받는 감각을 즐겼다. 그뿐이었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첫 만남의 폭력적인 손길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작은 단추 하나를 푸는 데에도 영겁의 시간이 걸리는 듯했다. 나는 그 서툰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한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를 농락했던 남자가 이제는 내 몸의 작은 잠금 장치 하나 앞에서 안달하는 모습. 그것은 내게 미묘한 쾌감을 주었다. 내 맨살이 공기에 드러나자 그가 낮게 신음했다. 그는 내 어깨와 쇄골에 얼굴을 묻고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내 채취를 들이마셨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풀었다. 길 잃은 짐승을 달래주는 주인의 손길처럼. 그의 몸이 나를 덮어왔을 때 나는 비로소 눈을 감았다. 시각을 닫자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났다. 그의 심장이 내 가슴팍에서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 그가 내 몸 구석구석을 더듬는 길을 찾듯 헤매는 손길. 그의 무게. 나는 그 모든 감각에 집중했다. 그의 절박한 움직임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사랑이나 흥분이 아니었다. 순수한 육체적 쾌감에 대한 갈망. 그는 내 안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최대한 오래 이 순간을 붙잡아 두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내 반응을 살폈다. 내가 눈을 뜨기를,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그를 원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그의 움직임이 주는 자극에만 몸을 맡겼다. 내 몸은 그의 절박함에 반응하며 뜨거워졌지만 내 정신은 차가운 얼음 성벽 안에서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안달이, 그의 애원이, 그의 고통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연료가 되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가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착각했으리라. 나는 그를 끌어당겨 내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오직 나 자신의 쾌락의 정점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허리짓은 이제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장이었고 절박한 기도였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나를 받아달라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말해달라는 처절한 몸짓. 그는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을 노크하듯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각인시키려 했다. 그럴수록 내 정신은 더욱 차갑게 깨어났다. 그의 고통스러운 열망이 내 육체의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완벽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땀으로 젖은 채 그는 상체를 들어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폭풍이 지나간 호수처럼 격렬한 욕망의 잔해와 함께 애처로운 순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기 직전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과거의 난폭한 키스와는 전혀 다른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접근이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내 입술에 내려앉았다.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그는 나를 탐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듯 입술을 맞대고만 있었다. 그의 떨림이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이 키스를 통해 육체의 결합을 넘어선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망가진 우리 사이에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지, 폐허 속에서도 작은 씨앗 하나 싹 틔울 수 있는지. 나는 그의 그런 서투른 낭만주의를 가만히 받아들였다. 눈도 감지 않은 채 그저 그의 애처로운 노력을 응시했다. 그의 길고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어떤 반응이라도 이끌어내려 했었다. 조금 더 깊이 입을 맞추고 혀끝으로 조심스럽게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입술은 그의 열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 같았다.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 같았다. 자신이 키스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여자가 아니라 아름답지만 텅 비어버린 인형이라는 사실을. 그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입술을 떼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 서렸던 희미한 희망의 빛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갔다. 그는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절절한 키스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내 눈동자를. 나는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동공은 방금 전까지의 욕망과 희망 대신 깊은 상실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 나는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는 내 얼굴을 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 기꺼이 머물러 주는 척했던 나의 잔인함을. 그는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의 사랑을 받는 감각이 필요했을 뿐인 여자의 냉정함을.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천천히 내게서 물러났다. 분노하거나 따지는 대신 그는 그저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내 옆에 무릎 누워 나와의 사이에 희미한 거리를 두었다. 그의 뜨거웠던 몸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그저 내 어깨 너머의 벽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넓은 어깨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 침묵을 어떻게 견디는지, 이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할지 차가운 호기심으로 지켜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돌아 누워 내 등을 향해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는 내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자신의 몸으로 나를 감쌌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그는 나를 만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내게 전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곁을 맴돌았다. 마치 버려진 강아지가 주인의 발치에서 온기를 구걸하듯이. 나는 눈을 감았다. 등 뒤로 그의 심장이 절박하게 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나를 안고 싶지만 또다시 거절당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그 망설임의 시간이 나를 향한 그의 감정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애처로운 배려를 즐겼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허리를 감쌌다. 그의 팔이 내 몸에 닿는 순간 그가 안도하는 듯 희미한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려는 듯, 혹은 내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피난처인 듯. 그는 내게서 위안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어떤 위안도 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체온이 내 차가운 몸을 덮이는 감각에만 집중했다. 그는 내 손을 찾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 하나하나에 마치 기도를 하듯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손등에 손목에.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축축하고 뜨거운 흔적이 남았다. 그는 내가 잠든 줄 아는 것일까? 아니,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서투른 애정 표현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내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그의 입술이 내 어깨로 목덜미로 옮겨왔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절박해졌다.
그는 내 몸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며 어떻게든 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애썼다. 그의 애처로운 노력에 내 몸은 기계적으로 반응했다. 피부가 뜨거워지고 숨결이 조금씩 가빠졌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동요가 아닌 순수한 육체의 반응일 뿐이었다. 내 정신은 여전히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했다. 그는 내 몸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젖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절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코를, 입술을 마치 처음 보는 기적처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내게 속삭였다. 서연아.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제발 나 좀 봐줘.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져 나왔다.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도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나를 봐달라는 절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뺨 위로 손을 뻗어 흘러내리는 그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주었다. 그의 얼굴에 순간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웃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완벽하게 무너진 남자를, 내 발 아래에 기꺼이 엎드린 이 남자를 나의 가장 완벽한 전리품으로서 가만히 감상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뺨 위로 손을 뻗어 흘러내리는 그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주었다. 그의 얼굴에 순간 희망이 스쳤다. 그는 내 작은 온정의 제스처를 거대한 용서의 신호로 착각한 것이다. 그는 내 손을 붙잡아 자신의 뺨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며 본물 터지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잠겨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까지 꺼내 보이는 듯 처절하게 고백했다. 처음엔 정말 복수 때문이었어. 박민준 그 새끼가 가진 가장 빛나는 걸 망가뜨리고 싶었어. 널 이용하려고 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숨을 삼켰다. 그런데 널 알아갈수록 내 안에 갇힌 공허함을 볼수록 미쳐버릴 것 같았어. 널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널 거기서 꺼내주고 싶어졌어.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고. 내가 널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왔어. 다 내 잘못이야. 그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마를 댔다. 마치 신에게 속죄하는 죄인처럼. 내가 뭐든 할게. 남은 내 인생 전부 너를 위해 살게.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 옆에서 내 그림자라도 밟게 해줘. 제발.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의 모든 자존심과 복수심을 불태우고 남은 순수한 후회와 연정. 보통의 여자였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미 보통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절절한 고백은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무너진 모습은 내 안에 다른 무언가를 자극했다. 나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던 손으로 그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렸다. 눈물로 젖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나만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나는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것은 위로나 용서의 키스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랫입술을 잘근거리며 깨물고 그의 입안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그의 고백에 대한 나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내 키스에 응해왔다. 그는 이것을 나의 용서의 방식이라고, 격렬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믿고 싶은 듯 했다. 나는 그의 몸 위로 올라탔다.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푸는 대신 양옆으로 잡아 뜯어냈다.
투둑하고 단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모텔 방에서 그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 그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나는 말이 아닌 몸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의 애처로운 고백과 눈물은 내게는 그저 가장 강력한 체험제일 뿐이었다. 그가 나를 갈망하고 내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이 순간, 나는 그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욕망을 이용해 나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내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그는 아마도 이 정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닌 더 깊은 중독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귓가에 그가 내게 듣고 싶어 할 달콤한 신음을 흘려주었다. 그러나 내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의 몸 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나의 죄책감을 덜어줄 재물이었고 나는 그의 희망을 먹고 자라는 기생목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면서만 겨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주받은 공생관계였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